너무 한국 사람은 정배열의 주식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이 개인들을 굉장히 깡통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길이에요. 그 10배씩 한 종목 그런 건요 남의 밥상에 손을 얹다가요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STA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좀 업데이트된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ST를 이야기하니까 발음이 잘 안 돼갖고 ST가 122640 코드 번호가 12640입니다. 예죠, 예, 여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EUV라고 하는 것이 나노 공정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장비 업체, 모든 소재 업체의 EUV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혹시 불화수소는 99.9 해갖고 9가 몇 개여야 EUV에 쓰인 줄 아십니까? 11개인가 깁니다. 99.9에서. 네. 그러면 그 동진 세미캠에서 포토 레지스트 그걸 만드는데 포토 레지스트를 EUV에 쓰는 용도의 그 원료가 뭐냐면 PGMEA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PGMEA는 순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9.999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동진 세미컴 같은 데에서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었다고 엄청 그러는데 쓰이지 않고 주가는 저럴까요? 결국에는 일본에서 다 수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불화수소도 우리나라가 막 뭐 이것저것 회사 보면 굉장히 대단한 회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 역추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불화수소는요 무색무취. 그래서 이게 딱 누출이 되면요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 그래요? 독성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공장이 다 중국으로 왔습니다. 저급품을 생산하는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을 한국으로 장기 본국으로 안 갖고 오고 한국으로 갖고 오고 다시 순도를 높여갖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기는 다 일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그 99999 그거는 일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진짜 것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인가 이것이 해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는. 그 999 세 개만 해도 그게 엄청난 기술 격차예요. 그러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아예 못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다 그런 EUV는 다 수입해 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장비나 뭐 펠링클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과연 EUV에 제대로 된 회사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왜 그 ST라고 하는 회사가 뭐 적자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ST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냐면 한마디로 EUV 공정에 기술이 있다 그것은 뜨신 밥 찬밥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아예 그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일례로 보자면 레이저텍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레이저텍. 우리나라도 레이저 기술 많지 않습니까? 레이저텍이 레이저텍이 있는데 이 많은 레이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SML에 딱 장비에 세팅되는 것은 일본의 레이저텍의 광학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외의 장비들입니다. 그러면 ASML에서 딱 수입을 하면 ASML은 1년에 30개 뭐 40개 만든다가죠. 레이저텍은 1년에 5개인가 10개인가 뿐이 못 만듭니다. 그만큼 귀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저 기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 그러니까 화학 증착을 한다 그러면 CVD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라즈마 증착을 하면 PVD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플라즈마 기술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EUV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은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미래의 대안입니다. 네. 그러면 레이저텍이 한 시가총액 1조였던 것이 1조 5천억, 2조 됐던 것이 EUV가 딱 시작되면서 시가총액 20조 갔거든요. 20배. 예. 그러면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플라즈마를 상용화시키는 기업은 제2의 레이저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어찌됐든 플라즈마 1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
1억도에서 3초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전 세계 1위입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는 인공태양 기술에서는 우리가 많이 또 뒤진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플라즈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8년 동안을 무려 기술 공동 연구, 뭐 밑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딱 만들고 정부랑요? 다른 기업이랑?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하고 ST가 122 뭐 아까 640이라고 했습니다. 그 ST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한국핵융합에너지하고. 그래서 기초 플라즈마에 대한 특허는 202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2021년 3월까지 해서 끝났고 이번에 이제 특허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 개 특허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특허가 발표되면 특허 출연하고 등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공개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돼서 몰랐는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우수 사례로 ST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서 공개를 한 거 보면은요, 플라즈마를 활용한 다이싱 장비는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데 네. 여기에서 상용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 그런 거 다 레이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국제과제가요. 마크레스 플라즈마 다이싱이라고 이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국제과제 우리가 한 것이 맞고 국제과제에 특허가 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특허가 이번에 난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플라즈마로 특허가 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와 플라즈마를 함께하는 기술이라고 그 내용에 보면 써져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비접촉식. 그동안은 다이싱 하면은 패키지 할 때 자르는 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싱이 놓고 보면은 뭐냐면 식각할 때도 식각, 증착, 이온주입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식각할 때도 이 다이싱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가.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다이싱, 자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레이저하고 플라즈마를 동시에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옛날에 말했던 QMC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자르잖아요. 웨이퍼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웨이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아주 나누니까 엄청 얇겠죠. 그러면 겉을 자르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아갖고 안에만 자릅니다. 아주 얇은. 네. 안에만 잘라요. 왜냐하면 겉을 잘라보면 이게 손상이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접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접촉을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노 공정에 들어가니까 뭔가 접촉해갖고 잘라갖고 그 정밀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접촉식으로 그 남들이 손을 댔던 그런 부분들을 뭔가 기계를 댔던 것을 이제 플라즈마로 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아까 내부 자르는 기술하고 또 레이저 기술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펨토초 레이저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첨단 그 레이저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것이 레이저닉스에서 기술을 제공해가지고 이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에다 물어봤더니 이 회사의 그 연구소장이 김태훈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부분하고 회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기술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모르고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비밀로 하는 건가요? 대외적으로? 이것은 원래 삼성전자에서 만약 장비를 쓰면은 쓰고 있어도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내가 그걸 보니까 이게 누군가 공개하기 전에 다 비밀이다. 네. 국가과제도 비밀이고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원자층 증착 장비 ALD 중에서 플라즈마 이 고도의 기술을 하는 PEALD가 꿈의 기술이라고 이 앞에 EUV 공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것도 아직까지 적용된 적이 없는 장비를 개발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국제과제는 이것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거든요. 그런데 국제과제 공시를 보니까 2023년도에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15억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는 데모 장비를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테스트는 최종 테스트는 달라스 대학
그 원자층 정부체 있잖아. 원자층을 증착하려면 정부체를 공급해줘야 되는 데는 레이크 머트리얼. 지금 이제 인자 신규 상장해가지고 뭐 2차 전지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 종목 그것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이제 EUV 공정에 쓰이는데 그게 이제 HPSP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했어. ST가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테스트 있잖아요. 테스트가 4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사에다 설치를 해갖고 마지막 테스트가. 그런데 훨씬 고도의 차세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사하고 기술 평가에서 ST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겨버린 거죠. 와, 그럼 독점 체제를 깨겠네요. 깨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HPSP는 챔버를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그 온도 있잖아요. 이게 수소 기술하고 온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 뭐 어떤 기술 분야는 외주에다 발주를 하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자체 기술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특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온도로 그 디스플레이 쪽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는데 대만의 TSMC를 패키지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에서 PLP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이퍼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라면은 반도체를 만들라고 자르면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을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면 삼성전자가 대만하고 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경쟁에서. 네. 진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패키지를 해서 삼성은 웨이퍼 하나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 대만 TSMC는 뭐 몇 층이고 단을 쌓아갖고 한꺼번에 다이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거기에서 원래 기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따라잡기 이기기 위해서 삼성에서 내놓은 보관이 PLP 기판이에요. PLP. 뭐냐면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웨이퍼가 손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잘라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PLP 기판에 그 온도 조절용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PCO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ST가 어찌됐든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독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온도 그 다음에 수소는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독일의 이넵터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가지고 수소 모든 그 아까 수전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AEM 방식의 수전에는 여기서 우리나라 거의 독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플라즈마 이 기술 세 개가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꼭 있잖아요. 기업을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 기업에 가서 주식 담당자는 안 만납니다. 만나봐야 맨날 했던 말 똑같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밀을 공시사항이 있는데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을 이렇게 뺑 둘러보고 오는데 제가 이제 그 공장을 가봤더니 15,000평에 가요. 어떻게 이제 더 무슨 나대지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빼곡하게 건축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용적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 땅 전체가. 근데 거기에 7층으로 이렇게 건물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어서 생산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온도 조절 연구소가 있어요. 이 전문 회사가 뭐가 계열사가 희한한 게 있냐면요. 첫 번째는 렌즈 회사가 있습니다. 렌즈가 뭐냐면 우리 그냥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가 아니고 로봇이나 이렇게 뭐 드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렌즈입니다. 그걸 전부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이 계열사가 그 국산화 시켜갖고 중국으로 굉장히 수출하는데 이건 뭐 뉴스가 안 나오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는 웨이퍼를 그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로 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로 웨이퍼를 가공하는 계열사가 하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계열사가 뭐냐면 온도를 그 조절하는 연구소 같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거기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연구소에다가. 아니 원천 기술을 여기서 갖고 있고 ST가 이런 온도
관련 이런 장비를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원천 기술은 ST가 갖고 있고 모든 장비도 ST도 만드는데 고온으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려면 배관이 아주 특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900도, 1000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관 자재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계열사에서 직접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 넣는 역할을 하는 렌즈도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가공 기술도 아까 얘기한 최첨단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겉에서 봐서 이게 좀 이상한 회사처럼 보이지. 거래량도 없고 하니까 이게 나도 깝깝해 죽겠어요. 미안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 내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EUV에서 플라즈마로 전 세계에 장비를 내놓을 만한 회사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ST라고 생각이 돼서 하여간 뭐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다 알아서 분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봉사가요,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가면서 뭔가를 찾기 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 대표이사라든가 그 회사를 다니면 다 알 건데,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는데, 저는 EUV를 너무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레이저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EUV 공정에 쓰이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레이저텍에서 있잖아요. 광학 기술을 써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원자현미경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학 기술에 사실은 그 원자현미경은 또 안 들어가는 거죠. 레이저텍이 선점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EUV 공정 내가 다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ST의 임원진이나 경영진도 혹시 조사를 좀 하셨어요? 분석?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번에 주가가 이 모양 이렇게 가는 이유는 350억 전환사채 발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2021년 말인가 2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 전환사채가 뭐냐면 4월 14일 날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 데가 무림 제지 아시죠? 그 계열사 무림 캐피탈에서 200억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나 도저히 주가가 떨어져서 나 돈으로 받지 주식 전환하고 싶지 않아 하면은 무조건 100억을 사줘야 됩니다. ST에서. 그리고 또 4월 14일이니까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5월 14일이 되면은 네 갖고 있는 전환사채 100억에 대해서 나 전환하기 싫어. 콜옵션을 행사하는 권한이 ST 대주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억을 준비하기 위해서 350억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0억은 그 전환사채를 갚기 위해서 준비했고 150억은 아까 얘기한 신규 장비들 있잖아요. 뭐 원자재로 산다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억을 갖고 있는 무림 캐피탈에서 내일이라도 나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줘 하면은 콜옵션이고 풋옵션이고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이 그냥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350억을 발행하고 돈을 준비해 놓은 이유는 5월 15일만 땡 치면 바로 그냥 100억은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풋옵션도 최대한 좀 행사 좀 해달라. 통사장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있어야지 전환사채로 주식으로 전환 안 하지. 주가가 한 15,000원, 20,000원 가 있으면 전환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있잖아요. 주식이란 게. 주식을 보면서 전환사채를 보면요. 한 50% 정도는 꼭 콜옵션을 대주주가 걸어놔요. 350억 부분에도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 콜옵션을 걸어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금은보화를 이렇게 숨겨놓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나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까? 그냥 돈 받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350억의 전환사채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200억을 무이자로 이렇게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상황이 이래서 그런가 5% 이자로 이렇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콜옵션을 또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대주주가 엄청 애착이 강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예, 지분을 넓히려고 예전에부터 보면 발버둥을 치는 어, 그런 유형의 대주주더라고요. EST 주목하고 또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아, 예, 작가님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2차전지, EST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주식을 있잖아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주식을 살 때 역배열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사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면 한 3, 4개월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든지. 네. 그러면 ST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ST는 차트가 어떠냐면 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 회사가 나쁘면 그냥 확 급락을 했건데 안 급락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구간입니다. 3구간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쭉 급등했다, 쭉 급락했다, 쭉 급등했다, 쭉 급락했다. 계속 그게 3구간입니다. 그 과정이 보통 보면 제가 보면 3개월. 이 정도, 짧은 게 3개월이고 길면 6개월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할 어려울 정도.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로 가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1년에 우리 평생에 구경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종목을 주의하거나. 근데 이게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농사 짓는 거예요. 어? 네. 저점에 살 때가 있고, 아니,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이게 비료도 하고, 밭 매주고, 이러면서 물도 대주고 이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냥 수확을 먹어버리려면 목에 다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요. 2차전지 주식은 사지 말으라고 꾹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2배, 10배를 가더라도 사구간에서 개인이 그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신이나 감당하는 거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점에서 사갖고 즐기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나 오르나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봐봐요. 어디 와서 뭔 하는 사람들은 다 저점에 사갖고 즐기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이익이냐 뭐하냐 막 피땀을 흘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구간에서는 보유하는 사람이 언제 팔아먹냐는 영역이지 사구간에 접근을 해서 돈 벌겠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뭐도 안 심고 물도 안 대고 그냥 가을에 수확하고 날마다 매일 가을에 수확만 거두겠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저도 그렇잖아요. ST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내일 주가 몰라요. 이 앞에 여기서 방송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폼은 엄청 떨어졌어요. 오늘도 떨어졌을 거예요. 나 주식 못 봤는데. 그러면 내일 주식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주식이지 막 급등 종목을 따라잡아갖고 이러냐 저러냐. 그런데 급등 종목을 따라잡는다고 해봐요. 거기다 얼마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많이도 투자 못해요. 손해를 보면은 엄청 큰 폭의 손해를 보고 이익 보면은 불안해갖고 단타치고 나오고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이야기했는데 지금 2차전지를 사냐 삼성전자를 사냐 보기에는 진짜 삼성전자를 쳐다보면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죠. 그렇지만 주식은 2차전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으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지 2차전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전지가 만약에요 조정을 좀 받아요. 그럼 괜찮나요?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2차전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죠. 아까 그 회계에 박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2차전지를 다 회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있잖아요. 네.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7.1%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3%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LNF 작년도 영업이익이 6.8%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작년도 영업이익이 6.6%, 올해 5.8%입니다. 그럼 올 연말 가면 몇 프로 될까요? 지금 한 가지 리튬 가격이 작년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18%인가 하락한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엄청 하락했어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을 하락하니까 좋을까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고 마진율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CATL은 막 공격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하락시켜버리는데. 그러면 온 연말 가면은 양극재 종목들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요.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건 몰라요.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갖고 거기서 내가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도 안 되고 그 정보 자체에 내가 접근이 안 돼서 몰라요. 단지 그런데 주식은요, 영업이익이요, 초창기 그런 성장 종목은 보통 영업이익이 30%는 돼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시설 투자하려면 돈 필요하죠. 뭐 또 막 시설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막 영업이익률이냐, 막 감가상각비, 뭐 이자 비용 해갖고 막 팍팍 떨어지면 뭐 15% 가고 몇 프로 간다면 모르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도 작년도에 7.1%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5.3% 나오고 포스코에서 철강 파는 거나 양극재 판 거나 이익이 뭐가 틀립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철강 파는 얼마 말하면 영업이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포스코에서 철강 고로 철판 팔면서 그 5.3% 받고 팔겠어요? 네. 그러면 올 연말 가면 지금 현재 CATL이 저렇게 공격적이고 생각해봐요.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히토류나 있잖아. 리튬이 왜 중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청자 백자만 구워서 그렇지요. 유약을 만들 때 있잖아요. 막 철화 백자 뭐 이런 막 묘한 그 도자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굽는 도자기는 우리하고 사뭇 다르는 뭐 저기서 뭐 서양에서도 나오는 도자기도 구울 것이고 중국 전통적인 도자기로 구울 거 아닙니까? 그 도자기 유약에 들어가는 것이 리튬이고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유약 만드는 회사들이 도자기가 안 팔려서 다 망하다가 2차 전지 때문에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도 뭐 1000년? 이렇게 동안 내려온 그 유약을 만드는 히토류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하고 리튬을 가공하는 기술 그렇게 왔는데 누가 뭐 아무리 연구자가 뭐 고도의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금방 따라잡을까요? 그런 쪽은 중국이 잘하는 거죠. 그 유약을 만드는 원료가 그 리튬하고 히토류라니까요. 그게 중국이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과 또 광산들을 중국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먼저.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CATL은 광산도 갖고 있고 뭣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완벽한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공격적으로 하락시켰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격을 인하 안 할 때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테슬라도 이제 급격하게 가격을 인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싼 게 좋지 비싼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CATL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양극재 회사들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을 시킬 거 아닙니까? 또 한국의 양극재 회사들도 이제 막 CATL하고 손잡아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것이야 각자 알아서 팔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21년을 이렇게 주식 투자, 전업 투자를 해서 어찌됐든 어떻게 살았냐. 5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 달에 있잖아요. 정말 그 첫 달에 50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7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11조 냈고 감사원금 냈고 못 냈고 생활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 300만 원 정도 비용을 쓰고 500만 원이 원금이 7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수익률이 100%도 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날이 때까지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험자가 여기에 나와갖고 그 10배씩 한 종목 그런 건요. 남의 밥상에 손을 얹다가요. 큰일 납니다. 남의 밥상은 그들 잘 먹게 놔둬요. 자기들이 다 요리해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데 내가 가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역배열해서 주식을 산다. 오늘 막 반도체고 뭐고 2차전이고 막 아까 장중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만 올랐습니까? 바이오 주식만 올랐어요.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분명히 많이 하락해야 되는데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역배열해서 저점에 있는 주식은 주식 사면 본전을 한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무엇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막
불충을 주는지는 몰라도 너무 한국 사람은 정배열의 주식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이 개인들을 굉장히 깡통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길이에요. 시장이 뭐 여기서 막 지수가 막 대세 상승을 간다고 해서 개인들이 돈 벌 것 같습니까? 미국에 테슬라도 있고 AMD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많은데 왜 해피르면 파산하는 은행 주식을 막 한국 사람이 몇천억 원씩 삽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세가 와도 그런 그 주식 투자를 하면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